안녕하세요. 헨리 조지의 정치경자 첫 번째 강의의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때 들어가 있던 경북대학교 교수 이정우 교수님하고 동명이인입니다. 같은 헨리 조지 공부하고 같이 그러지만 제가 훨씬 후배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이 진보와 빈곤에 나오는 정치경제학 전체를 요약한다는 차원에서 헨리 조지가 설명하는 지대 모델, 이상적인 지대 모델, 전형적인 지대 모델, 기준이 되는 지대 모델을 책 중간에 나오는 강대한 평원의 예라는 걸 통해서 제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2016년 개혁되는 책에는 246페이지에서 252쪽이고 그 전에 나온 처음 번역된 책에는 225쪽에서 231쪽입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도 가장 쉽기도 하고 가장 현실적이기도 하고 가장 전형적인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광대한 평원의 예라는 게 이 부분부터 먼저 공부하시길 제가 권합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토지의 질이 동등한 똑같은 광대한 평원에 처음으로 어떤 한 사람이 의사로 오는 거죠. 처음으로. 1이죠, 1. 처음. 토지가 사용되는 방식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토지를 정의하면 토지 자체가 사용된다. 사람도 그런 의미에서 사람도 토지의 일부예요. 죽으면 땅으로 돌아간다 이런 것처럼 물질 세계, 토지 자체가 사용된다라고 할 때에는 이 우주 전체라고 볼 수 사람도 그 부분인데 우리가 정치 경제학이니까 사람이 자연에서 분리돼 나와서 아까 생산물 마이너스 이꼴 임금 더하기 지대 인간의 노동을 함으로 인해서 자연으로부터 분리돼 나왔다 이렇게 경제학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사람도 궁극적으로는 자연의 일부, 토지의 일부지만 정치 경제학에서는 노동을 통해서 자연의 변형을 토지의 변형을 시킨 그 상대방으로서 인간이 분리돼 나와서 노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정치 경제에서 말하는 토지가 사용되는 방법이 두 가지라 그랬는데 토지 자체가 사용되는 방법은 그런 거예요. 본질적인 거예요, 이게. 이 모든 것이 토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자연 같은 그런 거죠. 두 번째 사용되는 방식이 우리가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정치 경제학의 핵심적인 부분이죠. 위치죠, 위치. 지금, 이렇게, 좀 새로 건설되는 아파트는 뭐 기본이 40층이에요, 40층. 서울에. 고층 아파트라고. 예. 이게 물리적인 토지지, 물리적인. 토지 자체. 오늘 아이디어라는 걸 가장 어떻게 보면 헨리 조지 정치 경제의 가장 어려운 부분. 그게 뭐냐? 이 사람들 사고방식이 뭐냐? 이 세상을 보는 틀이 뭐야? 조지스트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뭐야 이게? 아주 독특해. 달라. 너무 어렵기도 하고, 너무 추상적이기도 하고, 전혀 세상하고 색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한다. 이럴 때, 1879년에, 물론 그때도 뉴욕의 철골 구조에 30층, 40층짜리 빌딩이 들어서는 거를 헨리 조지가 신문기자로서 눈으로 본 거야. 지금하고 똑같죠, 어떻게 보면. 뉴욕의 핵심부에. 뒷골목에 가니까, 노동자들이, 멀쩡한 사람들이 밥을 굶는 거예요. 이야기 딴 데로 가지만, 미국은 어떻게 된 거야? 푸드 시스템이 발달해가지고, 밥은 먹여준다는, 밥은. 미국 사회에서 밥은 먹여준다. 그 이후로 물질적인 진보가 애플, 스마트폰, 우주, 항공, 1879년 이래로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물질적 진보라는 게 형언할 수 없이 돼 있는데, 지금 미국에 가보면 푸드 시스템이라고, 밥은 공짜로 먹여준다. 밥은 공짜로. 그럼 1879년에 철골 구조물에
뉴욕에 빌딩이 30층짜리, 40층짜리 들어서는데 뒷골목에 가니까 밥을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헨리 조지가 말하는 진보와 빈곤이에요. 자기 신문기자니까. 최근의 내용을 보면 너무 묘사가 사실적이어서 제가 늘 진짜 감탄합니다. 영화 같다. 신문기자의 그 독특한 사실 그 어떤 표착력 때문에 1879년에 썼는 묘사들인데 지금 이렇게 말 몇 마디만 바꾸면 돼요. 철골 구조의 빌딩들 이런 거를 타워 크레인 지금 타워 크레인을 사용해서 40층짜리 아파트들을 짓잖아요. 그런 철골 구조의 타워 크레인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40층짜리 아파트를 짓고 있는 2018년에 서울의 변두리, 안 그러면 서울의 재개발 아파트 지구.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문장에서 몇 문장만 바꾸면 똑같은 거예요. 예. 똑같은 거예요. 예. 이 토지가 두 번째 사용되는 방식은 이 위치라는 거죠. 무슨 위치인가 하면, 거대한 그 한국 시스템, 서울 전체 시스템의 위치죠. 이거는 이제 오늘 지금 이 두 번째 강의가 끝나갈 무렵 이 제일 마지막 그림에 오면 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토지는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되는데 토지 자체가 사용되는 것은 사람도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본질적인 것이다. 예. 예. 그게 또 다른 각도의 주류 경제학이나 다른 경제학적인 분석에서는 비옥도라 그래서 열등지, 우등지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은 책에도 가득 있고 제가 이렇게 설명할 때는 그런 이야기들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다. 지금 40층짜리 아파트가 보편화되는 것처럼 보는 것처럼 위치라고 위치. 중심지, 서울 전체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경제적 가치라는 게. 토지 자체에 이렇게 만져지는 흙덩어리를 40층이 나눠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고. 네? 이 전체 그 사회 시스템 안에서의 교통의 접근성, 위치 같은 그런 것들이 이 본질적인 토지 사용 방식이라는 거죠. 이런 그 빌딩 들어서 있는 강남으로 치면 40년 전, 50년 전에는 지금 그 석촌호소 롯데 빌딩 123층입니까? 하여튼 그 100층짜리 건물이 들어서는 곳이 50년 전에는 채소밭이었어요. 예, 거기에서 이런 도시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미국은 특히나 이렇게 개척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은 거죠. 책을 이거 원래는 그 소설책처럼 다 읽고 싶었는데, 예, 시간상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제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그 진보와 빈곤의 246에서 252쪽에 나오는 그 설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영화 같습니다, 영화. 최초 이주자 가족이 아무도 살지 않는 평원에 정착했다. 1번입니다. 이때 그 평원이라는 것은 모든 조건이 동질하다. 모든 조건이 동질하다. 아무데나 한 거죠. 네. 두 번째. 새로운 이주자가 온 거죠. 새로운 이주자가 왔을 때 어디에, 그 다음 이주자가 와서 어디에 정착하겠는가. 원래 있던 이주자 옆에 정착하게 되죠. 제가 조금 이따 이 그림을 지우고 난 다음에 더 합리적으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죠. 이렇게, 여기 해보죠. 이렇게. 이게 원래 있는 처음에 온 그 1번에 있는 그 정착민이라 그러면 이걸 위에서 내려다 보면 이게 옆에서 본 단면이고 위에서 내려다 보면 두 번째 오는 거주자들은 이 이웃에 하게 됩니다. 왜? 사람은 사회를 이루고 서로가 분업과 협동. 분업과 협동이라는 노동의 사용 방식, 사회를 이루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 원래 거주자 옆에
정착하게 되고,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고, 분업과 협동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회의하는 겁니다. 5명이 따로따로 있는데, 따로따로 분업과 협동을 하기 위해서는 5사람이 모여가지고 주기적인 회의를 해야 돼요. 인간의 노동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노동이라는 거는 지금 이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고도의 노동, 정신적인 노동이 포함되어 있는 인간의 고도의 노동이 상식적인 거예요. 무슨 경제학 설명을 하는데 사람이 그 기계만도 못한 인간의 노동 자체를 기계만도 못한 걸로 그 교과서에서 정의를 하고, 예?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니까 로봇가 등장하면 사람을 다 대체해가지고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막 결론을 말도 이상한 결론을 도출하는 거예요. 지금 납품 파는 일일 노동자들이 임금이 12만 원, 1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노동 현장에 가서 보면 사람이라는 그 위험한 건축 자재에 의해서 다치게 되면 그럼 순식간에 사람이 죽어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노동이 안 된다고요. 실제로 가서 일을 해보면 그 분업과 협업, 윗사람이 지시에 잘 따르고 위험한 사항들을 잘 필요하고 40층짜리 아파트 이거 하는데 건축 노동자들 몇 명 들어가지도 않아요. 지금 그 사람들끼리 기계를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더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고 더 똑똑한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일일 하루 팔아서 노동 품팔이 하는 사람들도 노동하러 가면 이 고도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인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사람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고.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고 협력을 잘하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일이 그렇다고. 그럼 당연히 인간의 노동이라는 거는 분업과 협업인 노동이라는 거는 사회적인 것이고 사회적인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거는 회의나 전체적인 모여서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사는 거예요. 이랬을 때 공간의 이동고리를 보게 되면 네? 여기서 보면 여기서 회의를 주기적으로 한다 그러면 옆에 사는 사람들 이동거리가 1이다. 시간 비용. 분업과 협업을 하는데 비용이 발생한다고. 이게 물리적인 실제라고. 여기에서 토지를 배제하고 인간 사이의 어떤 분업과 협업만을 생각해 버리면 초상적이 돼서 딴 동네로 날아가 버리는 거죠. 토지라는 거는 우리 사회가 존재하고 있는 하나의 백그라운드라고요. 백그라운드의 핵심적인 거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분업과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회의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여기에 모이는 구체적인 이동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중앙에 있는 원래 정착했던 사람은 이 이동하는 그 에너지만큼 이익이 생기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은 이 상태에서 3번 이 상태에서 인구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인구가 더 많아지는 거지. 여기 책에서 보면 또 다른 이주자가 계속 와서 마을이 생긴다. 이런 상태에서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거죠. 새로운 사람들이 더 이사를 온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여기에 거주할 건지 바깥에 회의하는 이동 거리가 2지요, 2. 응? 여기에 거주할 건지 이 건물로 보면 건축비가 더 들게 되는데 2층짜리, 3층짜리 건물을 지을 건지. 그러니까 건축 비용이 더 들게 40층까지 지금 건설 기술 발전에 의해서 40층까지 막 짓게 되는데 이 새로 이사 오는 사람의 입장에서 기존에 있던 그 집 이후에 2층 짓거나 3층을 지어서 거주를 하든지 안 그러면 바깥에 나가서 집을 짓든지. 핵심이 뭔가 하면 핵심적인 인간의 노동 핵심은 분업과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회의라고. 회의. 서로 커뮤니케이션. 사회를 이루는 거죠. 사회를 이루지 않고 나는 내대로 살겠어. 이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직설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 경제를 구성해 나가는 겁니다. 구성해 나가는 건데 사회적인 관점이라는 게 없다 그러면은 개인밖에 없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니는 내고 무슨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서로 분업과 협업을 함으로 인해서 정가이 이 그림을 산수로 이야기하면 1 더하기 1은
3이 아니라 4가 된다. 이 정가이익 1이 지대다. 뭐 이런 그림이에요,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 세 사람이, 이거는 평면으로 본 거고, 위에서 보면 5 담당자, 5가구죠. 옛날부터 나오는 하나의 그 사회 시스템이 5 담당자라 그래서 옛날부터 손가락이 5개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물리적으로도 5가구씩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그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번호가 협업의 그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5 담당자가 이런 그림이죠. 이게 전형적인 그림이고, 얘를 옆에서 보게 되면, 기하학적으로 보게 되면, 세 가구라고 보면, 1-1-1이 3이 돼야 되는데, 각자 따로 살면, 니는 니대로, 난 내대로, 강단 평원에 왔는데, 니는 니대로, 나는 내대로, 아무데나, 모든 조건이 동일하니까, 아무데나 거주해서 살게 되면, 1-1-1은 3이잖아요. 근데 사회를 이루게 되면, 직설적으로도 그렇고, 그것들을 이제 정치학에 지금, 헨리 조지가 정치 경제학을 도입해서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분석에 들어가는 거예요. 1-1-1이 4가 된다는 거지. 총생산물이 4가 되면 그 정가 이익이 지대이고, 이 지대의 정가 이익은 이런 사회적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회의하는데 비용이 들죠. 회의하는데 비용. 이 각자의 입장에서는 지불했는 교통비, 운송비, 시간, 에너지 같은 것들이고, 오늘 전체적인 그 어떤 동일한 전체적 이 사회가 하나라는 사회를 유지한다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비용을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죠? 같이 회의를 하는데 드는 비용하고 이 정가 이익이 같다는 거지. 이게 무슨 뭐 처음 들어보면 무슨 뭐 장난하냐? 뭐 요술이냐? 뭐 이런 거 하냐? 야바이냐? 뭐 이런 거지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 세상을 사실 보게 되면 그게 상식적인 거죠. 밥을 먹으니까 뭐 배설을 하는 것처럼,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는 것처럼, 그냥 숨 쉬잖아. 이런 것처럼 사회를 유지하는데 정가 이익이 있으니까 그 정가 이익만큼 사회를 유지하게 된다고. 그 사회가 계속되는 거잖아요. 뭐 그게 특별히 중심지에 부착이 된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더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이래서 추가적으로 인구가 더 정착하게 되면 이 공동체 바깥에 거주하든지 자유라는 거는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이런 것들이 근대에 들어와서 이제 막 발생하게 돼서 이런 토지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거주 이전의 자유라는 거는 새로 이사 온 사람이 한계지 바깥에, 이걸 한계지라 그래요. 이 바깥을 넘어서서 사람이 살 수 없다. 한계지 바깥에 나가서 살든지 안 그러면 그 중심지에 40층짜리 건물을 지어 사는 것처럼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이 많아지는 거죠.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보면 3번이 또 다른 이주자가 와서 마을이 생긴다. 4번이 인구가 증가하여 소도시가 된다. 소도시. 여기 대도시. 샌프란시스코나 뉴욕이나 우리로 치면 강남이 50년 전에는 채소밭이었다. 이런 거 설명하는 거죠. 지금 채소밭인 그 장소에 잠실에는 그 누에 치던 뽕나무밭, 그렇죠. 잠실은 뽕나무밭이, 뽕나무밭에 지금 뭐 120층짜리, 100층짜리 빌딩이 섰잖아요. 그게 50년 전에, 60년, 70년 전에는 뽕나무밭이라고. 뽕나무밭.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런 건물이 들어선 거죠. 점점 많아지게 되면 이걸 지금은 총론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걸 생산의 한계라 그러는데 생산의 한계가 확장된다. 확장되는데 확장된과 동시에 기존에 있는 지역의 이 위치, 토지가 두 가지로 사용되는데 이 위치의 사용 가치가 회의를 하는데 접근성이 제일 높다는 거죠. 여기서는 돈이 제일 안 들어. 여기 사는 사람 유리한 거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중심지에 사는 사람이 훨씬 유리하다. 예. 그런 것들이 이 중심지의 이 가치, 토지 물리적인 가치가 효용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걸 통해서 되는 거니까. 그건 설명이고, 이 전체 시스템 하에서의 위치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지.
그걸 노동 생산성이 높아졌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 그걸 토지가 이랬다. 지대는 토지의 사용 대가는 사회가 일한 소득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네. 이 모델을 이제 그리면 빵 모형인데, 처음에는 이게 생산의 한계이기도 해요. 언제든지 새로운 사람이 오면 자유롭게 정착할 수 있는 데는 제일 바깥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럼 그것도 뭐 토지 투기가 일어나서 사람이 살지 않는 상당한 지역까지도 땅 주인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그럼 경작의 한계가 인위적으로 막 확대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냥 인위적으로 보면 그 토지들이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새로 온 사람들은 늘 제일 바깥에 교주할 수밖에 없는데 안 그러면 더 높이 샀든지 생산의 한계라 그래요. 생산의 한계는 뭔가 하면 토지가 가치를 갖지 않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전액 임금이나 임금 더하기 이자거든. 얘는 이걸 생산물이라고 보면 두 번째 이게 정가이익이라고 정가이익. 그렇잖아요. 이게 1, 1, 1이니까 1, 1, 1이잖아요. 이거 1이고. 따로따로 살면 정가이익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도 지금 제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는 떠들어라. 소리가 나는구나. 이러면은 정가이익이 생기지 않고 어떻게 보면 낭비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듣는 분의 어떤 내 작용이 되고 그게 상호작용이 돼서 서로 어떤 것들이 형성이 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게 뭐 이런 것도 있을까나? 저런 것도 있을까나? 뭐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정가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정가이익이 생긴다는 거죠. 그 정가이익이 어떻게 토지와 결부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결정되고 형성되는가 이런 것들이 이 진보학 책의 내용이에요. 그냥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적인. 네.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임금과 이자는 50년 전보다는 임금과 이자가 많이 늘었어요. 우리가 굉장히 잘 살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개인이 소비 형태를 보면. 근데 뭐 애기 낳는 거 보면 가난해서 장가를 못 가고 결혼을 못 하고 애를 못 낳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비하면은 토지의 가치가 높아진 거는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개인적인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든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소비 물품을 통해서 측정되는 개인의 임금이나 이자의 양은 50년, 40년 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지만 토지 가치가 증가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대부분이 이거는 이 절대량이 임금과 이자가 사회가 이렇게 발전하면서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는데 언제나 거의 유지된다라고 그냥 본 거예요. 이게 더 높을 수도 있고 더 낮을 수도 있어요. 사회 발전 형태에 따라서. 근데 이 그림이 표시하고자 하는 거는 토지의 가치는 너무너무 증가하고 중심지의 토지 가치. 처음에 마지막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토지의 첫 정착자 또는 그에게서 권리를 승계한 사람은 이제 거부가 되어 있다. 그런데 이 토지 40정짜리 이 토지는 최초의 이도자가 정착했을 때 아무런 토지 가치를 갖지 않았을 때와 달라진 것이 거의 없는 동일한 토지이다. 물리적인 토지는 똑같은 거죠. 물리적인 건. 뭐 조금 변형이 됐겠지. 뭐. 네. 그 가치, 그러면 정치 경제학적인 말로 표현하자면 이 지대가 뭔가 또 이 구체적으로 왜 중심지의 지대는 커지고 안개지의 지대는 작아지는가 이런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 게 헨리 조지 정치 경제학입니다. 이 그림을 끄시고 제가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그 서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사회 공동체를 평면을 하나 그려본 거예요. 중심지에서는 이게 지대인데 토지 가치가 높고 한계지는 토지 가치가 0인 곳이에요. 지금도 강원도 쪽으로 이제 차를 몰고 나가면 그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있어요. 이 지점은 어떤 지점인가 하면 휴경지와 경작지가 섞여 있는 지대 같은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면 더 이상의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게 중심지고 명동에 딱 한 평에 4억 정도 하고 뭐 3억인가 4억 정도 하는 중심지고 연도리로 이렇게 쫙 나갈수록 나가서 어느 선을 넘었으면 우리나라도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이렇게 생산의 한계지. 경작의 한계라고 그러기도 하고 더 넓혀서 생각하면 생산의 한계인데 휴경지하고 경작지하고 섞여 있어요. 그걸 넘어서면 더 이상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 특징은 뭔가 하면 지대가 없죠. 네가 와서 그냥 벌어먹고 살아라 라든지 또 조금 더 넘어서면 뭐 약초나 약초를 캔다든가 이런 식으로 살기 때문에 지대가 없는 곳이죠. 네. 이럴 때 이제 이 라인을 지대선이라고 하는데 총생산물로 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이게 이자고 임금이고 지대가 이게 뭐 그 가파른 게 훨씬 많은 거죠. 다시 말하면은 중심지에서는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이 많고 그래 따라서 분배되는 이자와 임금과 지대도 많은데 자세한 설명은 오늘 다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전형적인 아이디어란 지대 모델만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생산의 한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지대가 이론적으로 0이기 때문에 그 자본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전액 임금이 되는 거예요. 자본을 사용하지 않는 생산 형태에서는 얘가 전액 임금이 되고 자본을 사용하게 되면 임금 아이디어란 그 모형이라 그랬는데요.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지금 50년간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보면 경험적으로 보면 중심지와 한계지 변두리로 갈수록 중심지의 토지 가치 지대 토지 사용료는 중심지에서 높고 변두리로 갈수록 낮아지는데 임금과 이자는 개인당 노동 단위당 자본 사용 단위당 임금과 이자는 어느 지점에서나 균등해지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개를 합친 게 이 모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총생산물을 한계지의 한계생산물 사회에 좀 존재하고 있죠. 지금 총생산물이 중심지에서 많고 변두리에서 작은데 이 총생산물을 한계지 한계생산물 이 단위로 평균하는 그림이에요. 이게 평균 생산물이죠. 이걸 왜 하느냐? 그 지대 요즘 뭐 이슈가 되고 있는 그 기본소득만 예를 들어서 하나만 설명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기본소득이 뭔가 하면 이게 사회 전체예요. 사회 구성원들에게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또 뭐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 애기냐 노인이냐 젊은 사람이냐 상관없이 1인당 일정 금액을 그 사회가 국가가 또 임금처럼 대부분 매월 이렇게 지급해 주는 걸 그 기본소득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뭔가 하면 인위적으로 임금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임금선이 이게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 그걸 이해하는데, 이 총생산물의 그림에서도, 제가 이거 그린 거예요. 제가 그린 겁니다. 헨리 조지 선생님이 이렇게 진보와 빈곤에 설명을 했는데, 저는 처음 책을 읽었을 때 이렇게 그려졌어요. 머릿속에서.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자세히 검증하는 걸 경우를 걷고 있는데, 가장 뭐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처음 접하는, 뭐 경제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진보와 빈곤 책을 읽으면 지대선, 렌트 라인이 총생산물에서 지대와 임금과 이자, 인간의 부분을 나누는 게 렌트 라인이라고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이게 뭐 뒤에 나오는 설명들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어거지로 할 수는 있죠. 얘가 오르내린다. 지대선이 오르내린다.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어떤 건가 하면 경작의 한계가 오르내린다라는 말이 지대선이 오르내린다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다라고 책에 설명이 되어 있는 거. 그걸 그린 거예요. 경작의 한계가 낮아지면 이게 한계 생산물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경작의 한계가 이렇게 낮아지면 지대선이 내려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책의 표현이. 경작의 한계가 올라갔다라는 거는 지대선이 올라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회 전체를 볼 때. 그럼 그 특징은 뭔가 하면, 임금과 이자가 사회가 발전하면서 균등화된다는 거죠. 균등화된다. 다른 이야기지만 하나만 더 설명을 하면, 이게 서울이라고 보면, 지하철 타고 이제 제가 뭐 이게 왔는데, 이제 지하철 노선을 보면, 제가 그 82학번이에요. 제가 82학번 서울에 처음 왔을 때, 지하철 2호선이 이렇게 1호선이 있고, 지하철 2호선이 한참 건설되고 있었어요. 82년도에. 82년도 제가 대학교 1학년인데, 지하철 1호선이 있고, 지하철 2호선이 한참 건설될 때요. 그러니까, 우리 건설되는데, 버스 있고,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 보면, 너무너무 이렇게 지하철이 막 많잖아요, 이렇게. 9호선이 아니라 23개인가, 어떤 왕십리역 같은 경우에. 아까 5가지 그레이드로 첫 번째 왔을 때는 한 가구가 있었는데 점점 인구가 증가하면서 거대 도시가 되는 그 토지는 똑같았는데 그 중심지가 돼서 빌딩들이 들어서는 그 설명했잖아요. 왕십리역 같은 거 대표적이에요. 왕십리역 같은 경우에 지금 그 호선이 교차하는 걸로 보면 6개 정도가 이렇게 교차할 거예요. 시계열적으로 보면 이렇게 아까 5단계처럼 왕십리역을 분석해 보면 그런 거 막 사진으로 해서 막 쏘고 싶은데 착착착착착 그러면 그 옆에서 아까 단면도를 찍으면은 왕십리역이 지하철이 여기 한 개 지나갈 때는 열했는데 여기 2개가 교차할 때는 어떻고 3개가 교차할 때는 어떻고 토지 가치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 요번에 이제 이거 설명해보면 지하철이 그냥 사람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뭐 정치 경제학이다 경제학. 어쨌든 물질적인 생산, 정치 경제학이라는 게 부의 본질과 부의 생산과 분배에 대한 법칙을 공부하는 게 정치 경제학이에요. 예. 생산도 공부하는 게 경제학 생산. 부의 생산 비용이 드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지하철이 이렇게 단시간 내에 이렇게 발달할 수 있고 어떨 때 보면 막 둘이 앉아 타고 가고 그러던데 이게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핵으로 전기를 만드니까 전기가 너무너무 쌌어 그런가? 그 미래의 어떤 우리 인류의 그 어떤 에너지를 잡아 당겨 쓴다 그러잖아요. 그 핵 때문에 나중에 그 처리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미리 당겨 쓰니까 전기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기가 너무 싸니까 전부 전기로 움직이는 거니까 너무 싸니까 지하철이 저렇게 발달한 건가? 한번 생각해봐요. 생산을 하는데 뭔가 돈 벌려고 하면 굉장히 애를 써야 되고 물질적인 생산, 분필 만들고 이거 다 기계가 들어가고 에너지 들어가고 다 이런 거라고.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이 단지 그냥 자유롭게 그냥 마구잡이로 움직일 수 있는 걸 하는데
지하철이라는 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발달했다고. 이게 제가 빵 모양이라 그러는데 옆 단면이죠. 예? 중심지에서는 생산물이 높고 변두리에서는 생산물이 낮은데 그 생산물의 차이는 인과 이자는 균등해지고 그 중심지에서 지대가 크고 변두리로 갈수록 지대가 작아진다. 라는 걸 단면을 잘란 건데 이 단면의 밑바닥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 지하철이 거미줄만 같이 돼 있다고. 아까 앞에 그 그림으로 돌아가서 인간이 노동하고 분업과 협업한다는 거는 사람이 자유롭게 결합하는 거예요. 결합하는 데서 뭐 헨리 조지가 그 제일 끝에 인간 진보의 법칙에서 이야기하지만 어소시에이션 결합 속에서의 평등, 결합 속에서의 정의가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 경제학 측면에서 보면 서울은 노동이 어마어마하게 자유로운 거예요. 노동이 어마어마하게 자유롭다고. 자기 마음대로 막 그 값싼 그걸로 돌아다니고 사람이 이렇게 결합하고 저렇게 결합하고 막 이렇게 돼 있다고. 윗바탕에. 그런데 임금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지하철이 82년도에 하나밖에 없었다고. 예? 지금 지하철이 너무 거미줄 같아가지고 막 어마어마해. 그러면 그 지하철의 그게 뭐 5배, 50배 정도 지하철의 효용이 그 서울에서 이동 비용이 내 개인의 이동 비용이 82년도에 비해서 지금이 적어도 5배 이상 싸졌다고. 지하철 요금 진짜 싸고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하게 싼 거예요. 지하철 요금이라는 게 이 노동의 이동 그 양에 비하면 요금이 너무너무 싼 거예요. 어마어마한 투자지. 그런데 이 결과는 뭔가 하면 여기 100층짜리 빌딩이 들어서고 40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라니까. 토지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증가했는데 노동의 가치는 이 자유로운 거에 비하면은 뭐 한 2배나 뭐 3배나 더 나빠졌죠. 젊은 20대, 30대 노동자들 공부하는 대학생들이나 30대 초반에 근로자들, 대학 나온 근로자, 대학 나오지 않는 근로자들이 지금 이런 지하철이 발달한 게 뭐예요? 고시원, 반평짜리 고시원.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 거. 사람이 누워서 잠을 자야 되는데. 그럼 토지가 비싸지니까 잠자는 걸 축소시킬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다는 거예요. 물질적 진보에 빈곤이 수반한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끊고, 이런, 물질적 진보라든가 이런 지대가 중심지에 많아지고 이걸 가능하게 하는 거는 뭐 이게 없으면 이런 경향이 약화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아주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사례예요. 지하철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아무런 또 저항이 없어. 좀 신기한 거야. 왜? 어떻게 보면 이건 지주들도 좋고 누구든지 다 좋아하는 이게 어떤 하나의 사회적 합의 같은 거지.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이런 것도 있지만 거기 더 세밀하게 갔을 때는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가 더 세밀하게 됐을 때는 자유롭게 이동하는 거지 노동자들이. 예. 이게 급속도로 이렇게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막 그 지하철이 건설이 되고 또 아무 저항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아까 다시 한번 그림을 한 번만 더 띄우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이게 왕십리역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거 왕십리역. 지하철 하나 다니다가 2개가 겹치고, 3개가 겹치고, 4개가 겹치고, 5개가 지금 겹쳐 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서울 전체로 보게 될 때, 이 밑에,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왜 이렇게 되는가? 왜 이렇게 지대만 커지고 인구가 이상 고정되는가? 왜 이렇게 되는가를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지하의 밑바탕에 지하철이 어마어마하게 발달되어 있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엄청난 돈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노동의 특질이 분업과 협동, 사회적인 어소시에이션, 인간의 결합에서 생긴다는, 이거 당연한, 사람이 무슨 몇 시간 일하면 힘들어서 못하니까, 뭐 어떻게 하고, 이런 인간은 어떤 기계나 벌레나 뭐 그런 걸로 취급하는 그런 건 노동 이론이 아니에요. 지하철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노동의 자유를 주는 것이 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게 임금 이론이지. 그런데 임금이 자체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고, 지하철이 발달하고 노동자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값싸게 이동이 가능한데, 임금이 증가하기보다는 왕십리역에 가보면 빌딩들이 막 서는 거예요. 그 왕십리역에 가보면 40층짜리, 50층짜리 빌딩이 들어서고,
거기 지대가 커진다는 거죠. 예. 하나 더 앞에 첫째 강의하고 합쳐서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이런 것들은 그 토지사유재산 제도 지대를 개인이 가져가기 때문에 지주들이 적극적으로 지하철을 건설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지주들이. 소수 지주들이 엄청난 혜택을 가지고 있는 한 3천조 원 정도 된다 그러죠. 진짜 부자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갖고 있는지 몰라요. 전부 토지 부자죠. 그 사람들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지하철도 건설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걸 넘어서서 인간이 번호가 협업, 시장 경제, 교환 경제를 하는 그런 것들이 관철되는 입장, 아이디어라는 입장에서도 사회적 경향이 물질적 진보가 일어나면 토지 가치가 증가하고 비율로 볼 때 임금과 이자가 증가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더 보편적인 법칙이고, 여 넘어서서 다시, 불로소득이라는 거는 이게 생산물이에요. 애들 장난처럼 아까 생산물 마이너스 임금 이자라 그랬는데, 생산물로 실현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다 생산물이 실현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지대가 커지는 거잖아요. 지대선이 하락했다. 이 지대선이 하락했다라는 거는 이 높이, 지대가 커졌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거주 공간이 필요한데, 이 버블이 생겨가지고 정상적인 지대선 밑으로 미는 것만큼 비인간적인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현실이. 어떻게 사람이 누워서 발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눕지도 못하는 고시원이 점점점 늘어나고 그 사람들이 우리 서울에, 우리 한국의 노동자들이야. 지하철 이용하는 건전한 노동자들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그 비싼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이런 노동자들이 잠잘 때 보면 칼잠을 자야 된다는 거지. 뭐 맞지 않아요. 근데 위에 보면은 뭐 막 고층 빌딩들이 쓰는 거지. 이런 이기적인 탐욕 때문에 이 정상적인 지대선을 밀게 되면 이게 토지 투기라고, 토지 투기. 생산물로 실현될 수 없는 만큼 법을 일어나게 되면 어느 선에서 막 이게 막 짜그러지고 이런 게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은 이런 기본 모델을 두고 나중에 뒷부분에 가서 분석할 내용들이고, 예?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사회가 발전하면 지대가 커진다. 이 부분을 먼저 깔고 나서 불로소득이라 돼야 되는 거지. 예. 지대는 사회가 일한 소득이라서 사회가 회수해서 사회 유지 비용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게 헨리 조지 정치 경제학의 해결책이고, 어떻게 보면 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론을 구성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개괄적인 것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